네, 안녕하세요. 충북보건과학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정이승 교수입니다. 지금 누가 환호성을 질렀는지 저도 궁금한데요. 제가 시킨 것은 아닙니다. 예, 오늘 같이 이렇게 큰 행사에서 제가 첫 번째 발표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 발표 제목이 상당히 좀 무게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이 3주기 혁신 지원 사업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큰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아서 상당히 좀 부담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3주기 기획 연구에 대한 최종 결과는 아직 아니고요. 현재 시점까지 진행된 중간 보고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 현장에서 혹시 의견을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시다면 현장 의견 수렴까지 같이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은 3주기 기획연구 개요하고요. 우리 전문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 분석, 그리고 지난 3년간 진행됐던 2주기 혁신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 3주기 혁신 지원 사업 기획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미리 좀 양해 말씀을 드리자면 이 중에서 아마 3주기 기획안에 대해서 제일 큰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이 거의 없어서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라는 점, 이런 양해 말씀을 좀 미리 드리고요. 다만 우리 연구진에서 좀 논의했던 내용들,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께서 주신 의견들, 교육부하고 여러 가지 좀 상호 논의했던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 연구는 일단 한국연구재단에서 이제 위탁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2주기 혁신 지원 사업이 종료되는 2025년부터 아시는 대로 라이즈 체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혁신 지원 사업은 일반 재정 지원 사업으로서 어떤 대학의 고유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목적을 내포하고 있어서 라이즈 체계와는 좀 차별화되면서도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되겠고요. 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대학이 키우도록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고등직업교육의 대내 환경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2주기 사업의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분석했고,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3주기 사업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네, 본 연구는 저를 포함해서 모두 8명의 아주 스마트한 교수님들이 참여해 주셨고요. 네, 공식적인 연구는 10월 14일에 시작돼서 지금 약 3개월 정도 진행이 됐고 2월 28일까지 진행하면서 최종 결과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네, 전문대학 현황 및 환경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 교육을 둘러싼 대내 환경 변화 부분인데요. 다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어떤 출산율, 그리고 그로 인한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 사태가 빚어지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학령 인구 감소라는 급격한 감소라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2025년부터 2034년까지는 대체로 유지되다가 34년 이후에 다시 한번 급격한 감소 상황이 빚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약 5, 6년 정도가 대학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다. 이렇게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산업 및 기술 혁신 분야를 살펴볼 때 여러 의견이 이렇게 있었지만 단 하나의 키워드로 한번 말을 해보라고 한다면 역시 인공지능 AI를 손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얼굴이 나와 있는 세 분들의 공통점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지난해 2024년에 노벨상을 받은 분들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 허사비스 대표는 화학상을 받았고요. 오른쪽에 두 분 교수님은 그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모두 AI 그 기술자, 컴퓨터 과학자들입니다. 아마 제일 왼쪽에 있는 그 허사비스 대표는 낯이 조금 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텐데요. 몇 년 전에 그 알파고를 만들어서 이세돌 구단하고 그 바둑 대결을 펼치면서 세계적으로 얼굴을 알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저분이 화학상을 받았어요. 정통 화학자가 아니지만 그 단백질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AI 그 모델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 화학상을 받았고요.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이미 AI가 우리가 아는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그 활용되고 있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에서도 이미 깊숙이 들어와서 뭐 산업은 물론 기술, 사회 각종 분야에서 크게 활용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I에 관한 어떤 그 하나의 논문을 보면 AI가 향후 고등교육기관에 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라는 답변이 57%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같은 논문에서 AI가 고등교육에 있어서 어떤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라는 답변도 78% 이렇게 그 높은 그 답변이 나와서 대학이 앞으로 어떻게 적응하느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AI가 고등직업교육 기관에 큰 위기가 될 수도 있고 큰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좀 이해가 되고요. 대학의 어떤 이 AI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이렇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학 교육을 둘러싼 환경 변화 중에 정부 정책, 특히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뭐 세 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자체 연계 강화, 미래형 교육, 평생 직업 교육 정도로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지자체 연계 강화는 뭐 핵심적으로 얘기할 때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라이즈 체계 전면 시행으로 압축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래형 교육 추진 관련해서는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 방안과 AID 30 플러스 프로젝트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평생 직업 교육 관련해서는 뭐 여기도 이제 기본 계획 두 가지가 이렇게 발표된 게 있는데 대학의 평생 교육 기능을 강화해서 생애 주기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용 정책 관련해서는 이 저출산 인구 고령화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과제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고요. 또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으로 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네, 전문대학의 현황을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2025년 기준으로 전국 전문대학은 129개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공립대학이 이제 6개가 남게 되고요. 사립대학이 123개교로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등직업교육 영역에서 우리 전문대학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능대학 폴리텍의 경우는 9개 대학에 34개 캠퍼스가 있습니다. 전문대학의 숫자는 매년 줄어들고 있고 입학 정원도 최근 3년간 6.5% 이렇게 감소하였습니다. 사립 전문대학의 재정 현황 및 규모를 좀 살펴보면 법인회계, 학교회계, 산단회계를 모두 포함하는 총 재정값은 2023년 기준으로 5조 6,379억 원으로 2022년 대비 2.2%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교비회계가 약 78%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정작 교비회계는 전년 대비 2% 이상 감소했고요. 산단회계가 국가 재정 지원 사업의 어떤 큰 확대로 인해서 40% 이상 41% 정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총 재정의 증가를 이끈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등록금 수입이나 법인 전입금보다는 재정 지원 사업의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문대학의 역할은 뭐 고등교육법에도 제시되어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아마도 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시의적절한 내용은
지역 특화 분야의 정주영 인력을 양성해서 지역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방 소멸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10여 년간 전문대학의 이러한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지원 사업은 크게 두 개 축으로 진행되어 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교육 역량 강화 사업에서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 그리고 지금이 혁신 지원 사업으로 이어지는 일반 재정 지원 사업 성격의 사업이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고요. 링크 사업이나 하이브 사업, 라이프 사업 등을 포함하는 특수 목적 사업이 또 하나의 축을 이루어 왔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아시는 대로 이 특수 목적 사업들은 이제 라이즈 체계로 통합되어서 2025년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네, 이 그림은 이제 1주기와 2주기 혁신 지원 사업의 비전 체계도인데요. 이것을 이제 비교해서 보시면 1주기에서는 좀 강조된 내용이 자율성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자율성을 바탕으로 해서 자율적인 혁신을 좀 추구해라, 이런 부분이 눈에 띄고 있고요. 2주기에서는 자율성과 함께 책무성이라는 단어가 좀 강조되면서 교육, 산학협력, 그리고 기타 혁신, 이렇게 3대 영역의 혁신에 더해서 대학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분야가 새로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3주기 혁신 지원 사업에 대한 어떤 비전 체계도 만들기 위해서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혁신 지원 사업의 총 사업비 규모를 연차별로 비교해 보면 1주기 3년간 2,908억 원에서 3,910억 원으로 34.5% 이렇게 증가했고요. 2주기 3년간은 1차년도 3,880억 원에서 6,929억 원으로 78.6%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23년도에 고특 회계가 신설된 영향이 매우 컸고요. 이러한 사업비를 이용해서 참여 전문 대학들은 자율 혁신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앞에 나왔던 미래 수요에 대응하는 고등직업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여 왔습니다. 이것은 2주기 혁신 지원 사업 3년간 기본 계획이 변경된 내용을 정리해 본 그런 내용들입니다.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도 매년 일부 내용이 조금씩 이렇게 변경되어 왔는데요. 주요 변경 내용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포뮬러 사업비와 인센티브 사업비의 비율이 2차년도 7대3에서 3차년도 5대5로 이렇게 변경되면서 인센티브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세부 지표 중에서는 전임교원 확보율이 2차년도까지 있다가 3차년도에 삭제되었고요. 대신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지수라는 지표가 새로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전임교원 확보율에 대해서는 3장 성과 분석 파트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비 집행 기준에서는 가장 큰 변화가 2차년도부터 일반 경상비성 경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인건비 25%, 그 밖의 사업 운영 경비 10%, 합계 35%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이 부분이 대학 재정에는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2주기 혁신 지원 사업의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정량 지표 중심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전문대학이 강점을 갖고 있는 취업률은 1주기 사업이 종료된 2021년 70.7%에서 2주기 사업 2차년도인 2023년에 74.2%로 이렇게 상승하였습니다. 취업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4차 유지 취업률은 꾸준히 70%대 중반, 70%대 후반 요 정도 값을 유지하고 있고요. 요즘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되는 지역 정주 취업률은 좀 옛날 데이터긴 하지만 2018년 기준으로 49.5%를 기록해서 우리 전문대학이 지역 산업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학생 충원율은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사실 뭐 각 대학에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대학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좀 연차별로 감소하고 있는 그런 그 현실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세부 지표별 분석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교육비 환원율은 혁신 지원 사업의 성과가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1인당 교육비 평균값이 2년 만에 11.3% 증가했고, 교육비 환원율도 191.1%에서 229.2%로 38.1%포인트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결국 어떤 학생 교육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전문대학과 기능대학 그리고 일반 대학을 포괄해서 취업률을 졸업생 규모에 따라서 비교해 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전문대학의 어떤 취업률은 평균적으로 일반 대학보다는 높고 기능 대학보다는 다소 낮은 그런 값을 나타내고 있는데, 졸업생 규모의 관점에서 볼 때 평균적으로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상에서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좀 확대해서 이렇게 볼 때 통상적으로 졸업생 규모가 큰 대학은 취업률이 다소 낮아지고, 졸업생 규모가 작은 대학이 취업률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 대학에서 좀 더 그런 것이 강하게 나타나는 데 비해서 전문 대학은 상대적으로 졸업생 규모가 크더라도 높은 취업률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그런 비교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의 지표별로 이 성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3개년 취업률을 비교할 때 전문대학 전체의 취업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역시 참여대학의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참여대학의 취업률이 미참여대학보다 약 4% 포인트 정도 지속적으로 높은 이러한 성과를 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지 취업률의 경우도 75%, 76% 정도 이 정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요. 참여대학의 유지 취업률이 미참여대학과 비교했을 때 2% 포인트 이상 높은 이런 값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3개년 재학생 충원율을 볼 때 전문대학 전체로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연차별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다른 입학 자원을 또 발굴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여대학과 미참여대학을 비교해 보면 여기서는 차이가 대단히 크게 나고 있습니다. 참여대학은 꾸준히 일정한 충원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서 미참여대학은 2년 동안에 12.5% 포인트가 감소했고요. 그래서 참여대학과 상당히 큰 차이를 이렇게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3개년간의 교육비 환원율을 보시면 매년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 미참여대학의 경우도 뜻밖이라는 점은 이제 앞에 나왔던 어떤 재학생 충원율이라든지 이런 것과 비교해 볼 때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미참여대학도 교육비 환원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미참여대학도 대학의 자구 노력이라든지 어떤 다른 사업에 참여를 통해서 교육비 환원율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이렇게 일단 해석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다른 차원으로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하다 보면 학생 수가 줄어들면, 그래서 등록금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교육비 환원율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결과도 일부 같이 더해진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전인교원 확보율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참여대학보다 오히려 미참여대학의 전인교원 확보율이 월등히 높은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대학의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신규 전임 교원을 확충했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그 입학 정원 감축 그리고 재학생 감소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전임 교원 확보율이 좀 증가된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뭐 대학의 교육 여건을 평가하거나 어떤 그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한 대학의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이 전임 교원 확보율은 더 이상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라고 판단되어서 이 2주기 사업 3차년도에 그 포뮬러 지표의 정량 지표에서 빠진 것으로 그렇게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자율 성과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율 성과 지표는 그 사업 목표와 정합성이 있어야 하고 객관적인 측정 가능성이 있어야 하면서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이렇게 권고되었습니다. 대학당 평균 4.4개를 설정했고요. 영역별로는 교육혁신 관련 지표가 45%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달성도는 전체 평균을 보게 되면은 120.4%로서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그 자율성과 지표 목표치를 달성했는데 극히지만 작은 예지만 일부 지표의 경우에는 달성도 최대값이 1000%를 넘는 경우도 있었고요. 최소값으로는 51% 정도가 이렇게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대단히 편차가 크게 발생했고요. 이 달성도가 1000%가 넘는다라는 것은 대단히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이해되기보다는 애당초 목표치를 설정할 때 좀 적절하지 않은 설정이었다라고 이해되는 것이 먼저 이렇게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주기 사업에서 자율 성과 지표를 설정하실 때는 현재 기본 값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치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2주기 혁신 지원 사업의 집행 내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목별로 이렇게 볼 때 전반적으로 교육 환경 개선비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주요 변화 사항이 2차년도부터 경상비성 경비를 집행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그에 따라서 인건비 비중이 대학 전체 평균을 볼 때 1차년도 11.1%에서 2차년도 20.8%까지 2배 정도 증가했고요. 그 밖에 사업 운영 경비도 평균 5%에서 8.4%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다만 이 상한선이 인건비 25%, 그 밖에 사업 경비 10%까지 쓸 수 있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혁신 지원 사업비를 대학별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했구나라고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건비나 그 밖의 사업 운영 경비를 최우선적으로 집행해야 되겠다 이러기보다는 일단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에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배정하기 위해서 각 대학별로 많은 고심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좀 이해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혁신 영역별 우수 사례 도출 관련입니다. CIPP 모형을 통해서 혁신 영역별로 우수 사례를 도출해 보았고요. 이런 내용 관련해서는 이미 연차별 평가를 통해서 우수 사례가 도출된 바가 있고 또 각 대학마다 우수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연구진 내에서 이렇게 발굴한 사례가 이 전문대학 전체에서 가장 우수한 사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영역별로 이렇게 좀 우수 사례를 발굴해 봤고요. 교육 혁신 쪽에서는 학생 선택형 통합 교육과정 운영 고도화 사례가 우수한 것으로 좀 눈에 들어왔고, 산학협력 혁신 영역에서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지만 글로벌 자동차사와 취업 연계형 주문식 교육을 운영한 프로그램이 좀 우수 사례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타 혁신에서는 크게 기타 혁신에는 이제 글로벌 프로그램과 평생 교육 프로그램이 이제 양대 축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좀 글로벌 교류 및 인재 양성 프로그램 중에 우수 사례가 이렇게 좀 발굴되었습니다.
네, 2주기 혁신 지원 사업에서는 그 적정 규모화에 대한 지원이 같이 추진되었었는데요. 전문 대학의 경우에는 선제적 감축과 미충원분 감축에 대한 지원금을 합쳐서 총 4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총 7,899명이 감축되었고 여기에 394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어서 학생 1인당 약 5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된 결과입니다. 적정 규모화에는 입학 정원 감축 이외에도 전문 기술 석사 과정으로의 전환, 성인 학습자 전환, 모집 유보까지 포함된 규모를 합쳐서 7,899명의 어떤 그 감축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4장입니다. 3주기 혁신 지원 사업 기획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우선 3주기 사업에 대한 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그 몇 가지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실시했습니다. 참여대학과 미참여대학을 구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요. 참여대학 102개 중에서 그 86개교가 그 응답을 했고요. 미참여대학에서는 그 5개 대학밖에 그 참여해주지 않아서 대표성을 부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전문가 자문은 2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그 실시를 했고요. 최근에 한 차례 더해서 사실 그 3차례 전문가 자문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차년도 결과 보고서부터 이렇게 포함이 된 교육혁신 전략에 대해서 각 대학별 현황과 앞으로의 그 계획에 대해서 별도의 설문을 이렇게 그 실시를 했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그 자체 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혁신 지원 사업 성과에 대해서 대학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물었을 때 혁신 지원 사업이 대학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얼마나 좀 좋은 영향이 있었는가를 이렇게 그 여쭤보았을 때 평균 97.1점으로 대단히 높은 수준으로 아주 긍정적이었다, 대학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런 그 평가가 나왔고요. 대학에서 설정한 목표를 어느 정도나 달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사업을 통한 목표 달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도권과 비수도권 평균으로 이렇게 볼 때 89.8점, 약 90점에 해당하는 역시 높은 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혁신 영역별로 구분해서 그 자체 평가한 결과를 보면 영역별로 그 그래프가 2개씩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파란색 그래프는 사업단에서 생각하는 영역별 성과고요. 오른쪽에 있는 보라색 그 그래프는 학생의 어떤 성취도 또는 학생 만족도에 미친 영향이 어떻게 되는가를 따로 물은 그런 그 항목이 되겠습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것이 그 교육 혁신 영역 분야였고요. 뭐 사업 성과나 학생의 어떤 성취도에 미친 영향 모두 상당히 높은 점수를 이렇게 그 얻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 산학협력 혁신 영역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점수가 이렇게 그 나왔는데요. 아마도 혁신 지원 사업 이외에 그 링크 사업 등을 추진을 하다 보면 혁신 지원 사업에서는 산학협력 혁신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사업 목표 달성이라든지 학생에 미친 영향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낮은 점수가 나온 것으로 이해되고요. 뭐 기타 혁신도 뭐 라이프 사업이라든지 하이브 사업을 수행하는 학교의 경우에 혁신 지원 사업에서 수행할 내용이 상대적으로 좀 뭐 부족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가 나온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대학 공공성에 대해서는 83.7점이라는 역시 좀 뭐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밑에 있는 그 그래프는요,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한 대학별 성과를 질문한 내용입니다. 기타 항목을 포함해서 모두 12개 세부 항목을 그 제시를 했고요. 그 중에서 5개까지 중복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물어봤을 때 가장 그 성과가 컸다라고 하는 부분은 역시 교육 인프라 개선이었고요. 두 번째가 그 인건비와 경상비 지원이 확대된 부분, 대학 재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가
그 핵심 역량 기반의 교육 과정을 개발해서 운영했던 점을 꼽았습니다. 이 세 가지 그 항목이 다른 항목과 비교할 때 월등히 좀 큰 이런 그 선택을 받아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각 대학별로 성과가 가장 컸다라고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3주기 혁신 지원 사업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분야가 뭐겠느냐를 이렇게 영역별로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먼저 그 교육 혁신 영역을 보시면 1순위 하나만을 꼽았을 때는 그 핵심 역량 중심의 교육 과정을 개선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고요. 1, 2, 3순위를 다 합산했을 때는 교육 인프라 확충이 가장 그 높은 선택을 받았고, 두 번째가 디지털 교수 학습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각 대학에서 이 디지털 전환기를 맞아서 이 디지털 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여기서 좀 짐작할 수가 있었고요. 산학협력 분야에 있어서는 1순위 하나만을 꼽게 되면 그 취창업 맞춤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1, 2, 3순위를 합산했을 때는 지자체와 연계한 산학협력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가장 높은 그런 그 선택을 받았습니다. 기타 혁신에 있어서는 1순위 하나만을 꼽을 때는 그 대학별 주력 분야 특성화가 선택이 되었고요. 1, 2, 3순위를 다 합산한 결과로는 평생 직업교육 활성화하고 글로벌 교류 프로그램 강화라는 것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그 선택을 받았습니다. 대학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영역에 있어서는 지역사회 연계 강화가 가장 높은 선택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ESG 체계 강화라는 부분, 또는 대학 간 공유 협업 프로그램이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높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네, 그 2주기 그 혁신 지원 사업 운영에 대해서 그 각 대학별로 그 의견을 여쭌 그런 그 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그 사업 평가 체계의 적절성에 대한 어떤 그 만족도죠. 이것을 물었을 때 뭐 전체적으로는 뭐 그 평균 점수가 그 80점에 육박하는 점수이기 때문에 뭐 대체적으로는 불만이 없다, 뭐 큰 틀에서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그 생각이 되고요. 사업비 배분의 어떤 적절성에 대해서는 뭐 이것도 낮은 점수는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은 70점보다는 약간 낮기 때문에 사업 평가 체계 적절성보다는 좀 그 불만 요인이 다소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수도권 대학들이 좀 그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사업 기간이 3년이었는데 이 적절성에 대해서 물었을 때 뭐 전반적으로는 만족하면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 의견을 주셨을 때 5년으로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상당수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포뮬러 사업비를 배분할 때 이용이 되는 세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포뮬러 요소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재학생 수의 제곱근, 여기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의 대학이 좀 만족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가장 좀 만족도가 낮은 것이 3차 연도에 좀 갑자기 그 들어왔죠. 국가장학금 1유형에 대한 수혜 지수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조사할 때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 대학에서 좀 여러 가지 좀 개선 요구가 좀 더 그 많이 나오고 있다는 그러한 그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학령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교육 수요자를 다양화하기 위한 각 대학의 현황과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질문을 해봤습니다.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 학습자에 대해서
2024년 10월 현재 시점에 현황하고 3년 후 2027학년도에 어떤 목표를 좀 조사해 본 결과고요.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는 현재 그 권역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전국 평균으로 보게 되면 정원 내로 48명, 정원 외로 64명, 합계 112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27년도 목표로는요, 정원 내를 포함해서 257명을 목표로 제시했고 현재 대비 2.3배 증가하는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외국인 학생 현황과 목표를 이렇게 그 자료로 제시할 때는 수도권에 있는 그 특정 대학이 다른 대학과 비교해서 너무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좀 고심을 했는데 이 권역별 어떤 전반적인 현황이나 흐름을 볼 때 그 특정 대학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 수도권 값이 이거보다 월등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도권의 전반적인 상황은 아니고 그 대학만의 어떤 좀 특별한 성과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특정 대학 데이터 하나는 좀 제외하고 산출한 결과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성인 학습자의 경우도 매년 이렇게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 전국 평균으로 보면 정원 내 인원이 198명, 정원 내 인원이 66.5명으로 합계 264.5명의 그 재학생이 입학하고 있습니다. 27년도 목표는 314명이고요. 현재 대비 20% 정도 증가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비교할 때는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보면 좀 권역별로 차이가 좀 분명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수도권의 경우에 성인 학습자보다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훨씬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충청 강원권 같은 경우도 좀 유사한 이러한 어떤 그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호남 제주권이라든지 대경권 이런 데서는 외국인 유학생도 물론 이렇게 그 유치를 하고 있지만 성인 학습자 유치에 대해서 좀 더 큰 목표와 비중을 갖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3주기 방향성 수립을 위해서 그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뭐 혁신의 방향성이나 뭐 교육 혁신의 타당성, 혁신적 성과에 대해서 좀 많은 의견을 주셨지만 뭐 이렇게 읽어보면 알 수 있는 좀 보편 타당한 이런 좋은 의견들 많이 그 주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좀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 사업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개선점을 좀 말씀드리면 그 대학의 규모를 고려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좀 현실적인 이런 그 말씀을 주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뭐 사업 운영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뭐 혁신위원회 뭐 이런 정도는 다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거 이외에도 뭐 사업비 전담을 위한 어떤 뭐 TFT나 팀 운영 그리고 뭐 목표를 좀 관리하기 위한 팀, 사업비 집행을 또 관리하기 위한 팀 이런 것이 경쟁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규모가 작은 대학에서는 좀 이렇게 많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어떤 그 평가 과정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었고요. 라이즈 체계가 본격 시행되면서 아마 그 대학별로 그 라이즈 체계에서 운영하게 되는 프로그램이 있고 운영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이 대학별로 상당히 차이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라이즈 체계 본격 시행에 따라서 어떤 그 역할과 비중이 축소되는 이런 그 세부 프로그램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좀 혁신 지원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라이즈 체계가 이제 광역 지자체 단위로 이렇게 그 운영이 되다 보니까 혁신 지원 사업에서는 초광역 단위의 교류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그 의견도 주셨습니다. 성과 지표 적합성 관련해서는 취업률 관련해서 뭐 고등 직업 교육의 어떤 그 전문 대학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대단히 중요한 지표인 건 맞는데 뭐 직군별이나 그 계열별 학과별로
좀 특성을 고려한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사실 지금 평가할 때 계열별 특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뭐 좀 더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유지 충원율의 경우에도 대학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지표기는 한데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대학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기타 의견으로는 교육혁신 영역에 대해서 좀 자율적 세분화가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산학협력에서 하던 산학교육이라든지 기타 혁신에서 운영하던 평생교육 등이 일종의 재학생 대상의 교육에 해당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교육혁신 영역에서 운영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교육혁신 영역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경상비성 경비의 집행 비율을 좀 상향 조정해 달라라는 의견은 공통적으로 다수가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어제 교육부에서 공문이 하나 온 것 같습니다. 25% 인건비 상한을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데 다만 전제 조건이 등록금을 동결 내지 인하한 대학에 한한다라는 그런 공문이 어제 날짜로 좀 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교육혁신의 성과 및 향후 계획이고요. 이 부분은 현재 어떤 교육혁신에 대한 세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앞으로 26년이죠. 2년 후에 운영할 계획을 여쭤본 그런 내용이고요. 현재보다 앞으로 자율전공 같은 경우도 현재는 참여 대학이 1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70% 이상의 대학이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대신하겠고요. 이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한 요약 및 시사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에 있는 내용은 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린 내용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고요. 여섯 번째 내용입니다. 전문가 자문 결과 3주기 사업에서는 교육혁신 영역에 대한 자율 세분화가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기타 혁신 영역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대학별로 모습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대학은 라이즈 체계에서 산학협력이나 평생교육을 수행하는 대학도 있고 어떤 대학은 그런 분야를 라이즈 체계에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이 기타 혁신 영역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그 명칭을 기타라는 표현 대신에 자율혁신 영역으로 표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대학의 어떤 특성화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명칭 변경을 제안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대로 된다면 기존의 3대 혁신 영역이 교육혁신과 자율혁신 이렇게 이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3주기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에 대한 비전 등 추진 체계도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앞장에서 보여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비전과 목표와 기본 방향을 좀 명확하게 보여드리면 정말 좋았겠는데 현재 아직 확정이 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혁신지원 사업과 라이즈는 연계를 하되 중복성을 회피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 3주기 사업이 좀 기본 계획에 만들어져야 되겠고요. 대학의 자율혁신 기반은 일관되게 혁신 지원 사업에서 진행되어 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율혁신 기반으로 고등직업 교육 혁신을 위한 자율혁신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미래 교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대학마다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은 역시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AI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요즘 그 지능정보 사회라는 용어가 좀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능정보 사회는 고도화된 정보통신 기술에 인공지능이 결합한 지능정보 기술이 뭐 경제, 사회, 교육 등 삶의 다양한 분야에 보편적으로 활용되면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발전하는 사회로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큰 흐름에 우리 전문대학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좀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등직업교육의 그 지속 가능성 제고라는 어떤 키워드도 빠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뭐 각 대학별로 뭐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뭐 표현이 조금 뭐 거칠지만 살아남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뭐 지속 가능성 혹은 지속 성장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 그 기본 계획의 비전 체계도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마지막 그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그 사업비 배분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궁금증과 뭐 기대를 갖고 이 발표를 좀 기다렸을 텐데 좀 송구스럽게도 이거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참여 대학 수가 2024학년도에 102개 교에서 2025학년도 3주기 1차년도에는 118개 대학으로 16개 대학이 늘어나게 되었고요. 사업비는 6,179억 원. 이것은 그 지방 전문대학 활성화 사업비 750억 원은 제외한 인류형 사업비만을 말씀드렸을 때 6,179억 원에서 5,555억 원으로 약 10% 정도 감액된 금액으로 일단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학생 수가 이제 현재 논의 중이고 앞으로 결정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좀 뭐 기술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4월 1일자 그 재학생 수를 당연하게 사용을 해왔는데 그거하고 1, 2학기 재학생 수를 평균 내는 것이 어떤 것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이냐에 대해서 좀 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계속 논의하고 있고요. 나머지 그 교육 여건 그 구분 방식에 있어서도 그 재학생 충원율은 뭐 앞으로 더 강조될 가능성이 큽니다. 뭐 확정되지 않아서 뭐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현 시점에서 뺄 수 없는 것이 이제 재학생 충원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교육비 환원율의 경우 그 아까 성과 분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학생 수가 줄어들고 등록금 수입이 감소할 때 교육비 환원율이라는 것이 등록금 수입분의 총 교육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학의 노력과 무관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반영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계속 좀 고민하고 있고요. 인센티브 항목에 대해서는 기존에 그 세 가지 유지 충원율, 취업률, 유지 취업률이 있었는데 다만 이제 여기에서 충원율이라는 것이 교육 여건에 이미 한번 들어갔는데 여기서 또 들어가는 것은 아무리 중요한 지표지만 이중으로 이렇게 산정하는 것은 좀 너무 과하다라는 그 의견이 있어서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각도로 좀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더 자세한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지 못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양해해 달라는 그런 그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그 중간 발표를 이렇게 하면서 혹시 뭐 어떤 그 의견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좀 그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저한테 할당된 시간이 약 10분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요. 혹시 뭐 의견을 말씀해 주실 분이 있으시다면 손을 들어서 이렇게 그 의사 표시해 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제일대학교 그 혁신지원사업단장 백승환입니다. 대부분 이제 참여 저희 대학들이 관심이 제일 많은 게 2주기 때 102개 대학이었는데 3주기 때 118개 대학으로 이제 늘어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냥 판단했을 때 한 10여 개 정도 대학이 더 늘어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0여 개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학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8개 대학이 된 어떤 뭐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 조금 또 설명해 주시면. 아니, 보다 많은 대학들이 참여하는 거 좋은데 저희도 이제 이유는 좀 알아야 되니까. 그 부분은 뭐 저희 그 연구진에서 결정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 그 유현진 사무관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교육부 고등직업교육정책과 유현진 사무입니다. 혁신지원 사업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부총리님 오시고 22년 말에 교육부 기존에 이제 저희가 2주기 혁신지원 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는 교육부 주도의 평가인 기본 역량 진단을 통해서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대학 주도 이제 좀 대학 자율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교육부 주도의 평가가 아닌 전문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기관평가 인증 그리고 이제 사학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재정진단 이 두 가지를 모두 통과한 대학을 대상으로 지우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22년 말에 그런 방향을 발표를 했었고요. 이제 그런 평가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선정됐다기보다 그렇게 채로 거르다 보니까 나온 게 이제 118교인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답변이 되셨겠죠? 네, 다른 혹시 뭐 그 의견이나 혹시 뭐 질문 사항이 있으면 한두 분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제 발표는 그 3주기 전문대학 기획연구에 대한 중간 발표는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